입니다. 오늘 AI 마케팅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중에 5-1 작업의 속성에 따른 최적의 알고리즘 선정하기 내용을 할 계획인데요. 여기에서 AI에 대한 다시 한번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주차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기에 5-1로 연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주차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 내용을 또 이야기했고, 그리고 기술 적용의 확장과 대체 및 혁신 방향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선택과 기능 구현 테크닉 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하는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4가지 방식은 창출, 결합, 대체,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혁신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와 다른 형태로 변환시키는 재창조로 나뉘는데, 거기에서 단절적인가 연속적인 접근인가에 대해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창출과 결합, 대체, 확장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창출은 어떤 것이냐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죠. 없었는데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가 그런 쪽에 속하겠죠. 그리고 알렉사의 시리가 같은 가상 비서도 원래 전례에 없었던 새로운 창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비서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음성 쇼핑은 지금 기존 쇼핑과 그 방법이 전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창출이라 한다. 그 다음에 결합인데요. 기존의 거울에다가 AI 인식 기능을 결합했더니 하이미러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거울인데 피부 상태를 분석해주는 새로운 거울로 재탄생합니다. 이거보다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비춰보면 주름, 잔주름, 안색, 다크서클, 반점, 모공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피부 상태를 분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이미 이 제품이 나와서 굉장히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이 있는데요. 이건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기능을 AI를 통해서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글 번역 서비스죠. 구글 번역 서비스가 그냥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전에는 통계 기반의 번역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구글 번역 서비스를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고도화했습니다. AI 기능을 넣은 거죠. 그래서 신경망 기반의 번역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절이나 구 단위가 아니고 문장 단위를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번역의 정확도가 거의 70%에서 90%까지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구글 번역을 하면 특히 전공 같은 경우는 되게 엉뚱하게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신경망 기반의 그 알고리즘을 적용한 뒤로 질이 아주 고도화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인데요. 제품 서비스 기능을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대체 방식은 프로세스 일부 혹은 전체를 AI의 수행 기능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챗봇 등을 통해서 채용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든가 이런 내용인데요. 직원 채용을 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1차 평가를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AI가 진행을 함으로써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는 내용을 평가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약 5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체인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AI를 암 검진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는 암 진단 부분에 한해서 높은 정확도를 지닌 AI 인식 모델로 대체하는 것인데요. 암 진단 정확도가 거의 100% 가까이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내용은 AI에 맡기고 인간인 의사들은 수술이라든가 상담 그리고 고난도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능을 적용할까, 즉 화투에서 AI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까까지 how to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익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투에 해당하는 어떤 기능을 적용할까는 5가지 AI 기능이 있고 how to에 해당하는 4가지 적용 방식을 통했더니 20가지의 혁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표를 보면서 간단히 볼 수 있는데요. AI 혁신 방향의 세분화를 보면 화투, 예측 기능, 인식 기능, 자동화 기능, 소통 기능, 생성 기능 이렇게 기능들에다가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창출, 결합, 확장, 대체 이것을 조합했더니 20개의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하이미러 같은 경우는 피부 상태를 분석해주는 기능을 구현했는데 하이미러는 RS와 연동해서 음성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이미러에는 음성 기능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분석하려면 이미지 생성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측정한 것을 피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일주일, 한 달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알아보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I 혁신 모델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문제 정의에서 출발하고 여러분이 처음에 문제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창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I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모델 스케치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미러의 AI 핵심 모델을 스케치해 보니까 글을 읽어야 되니까 텍스트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얼굴을 잔주름이라든가 뭐 안색, 다크서클, 반점 이런 것을 알아내니까 이미지 인식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로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음성 생성 기능을 갖춰야 되는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핵심 모델을 이렇게 스케치하는데 지금 문제 정의를 하고 사용자가 누구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이것을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능 적용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AI 문제 해결에서 활용할 AI 기능은 무엇인가 했더니 텍스트 기능도 넣어야 되고 이미지 기능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언어를 인식하는 기능도 넣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AI 기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기능의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 기능을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문제 해결 적용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솔루션을 스케치합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혁신 아이디어를 핵심적 콘셉트로 시각화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미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정의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능 및 적용 방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본라니까 인식 기능, 시각적인 인식 기능 같은 경우 카메라를 장착해야 되고 피부 상태 분석 결과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커 마이크 장착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 선택까지 AI의 핵심 기능과 구체적인 알고리즘 선택까지 했다면 이제는 제품 서비스에 적용할 구체적인 것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출, 결합, 확장, 대체로 이렇게 구성된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4-3장에서는 알고리 선택과 기능 구현 테크닉 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알고리즘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고리즘을 선정 프로세스를 찾아야 되는데 프로젝트마다 개발자마다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방식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 테크닉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작업 속성을 확인하고 적정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방식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선정 프로세스는 테크닉을 검토하고 작업 속성 검토하고 알고리즘을 선정한다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구현을 위한 테크닉을 파악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나무 판자를 자르는데 방법이 다양하겠죠. 톱으로 자를 수도 있고 압력을 가해서 부러뜨릴 수도 있고 또 레이저로 정교하게 절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지 이 테크닉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조품을 가려내는 서비스 기능을 구현하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 어떤 테크닉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인데 분류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이즈 베이스, 의자 결정 트리,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신경민 뭐 이런 것들로 해볼 수 있는데요.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이 종류가 많은데요. 필요한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을 구현할까에 따라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재 부록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부록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중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거래에서 비정상적인 카드 지출을 가려내는 기능을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특이사항을 감지해내는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알려준 가상 비서가 필요하고 사람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연어를 이해해야 되지만 자연어를 생성할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테크닉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될수록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겠죠. 지금 비정상적인 카드 지출을 가려내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5-1 작업 속성에 따른 최적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중간에 한번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인공지능인데 굳이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학습 능력 그리고 어떤 것을 상상해내는 추론 능력 언어 이해 능력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학문 또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학문 또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의 지능과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학습, 범용성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 인공지능에는
그래서 수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진 속의 대상을 판단하고 알파고 바둑판을 이해하고 다음 수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능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알파고가 바둑판을 이해를 해야만 게임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수식 계산, 사진 속의 대상을 판단하고 바둑판을 예를 들자면 알파고 같으면 바둑판을 이해하고 다음 어떤 수를 둘 것인가 결정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능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해결 능력이 인공지능의 한 가지고 두 번째는 학습입니다. 인간도 계속 학습되어 가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능 구현을 위해서 사람이 직접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했으나 문제가 복잡할 경우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력과 출력의 데이터가 주어지면 규칙을 자동으로 파악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 딥러닝이라 한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는 범용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한 인공지능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에는 사람의 어떤 지능에서 하듯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학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범용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 그래서 역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늦지만은 않았습니다. 1950년에서 70년도에 인공지능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기계를 제안하고 인공지능이 탄생하고 열정, 과열, 냉각 이런 내용 과정을 지나칩니다. 그래서 1970년에서 90년도 사이에 지금 학회가 창립이 되기 시작하고 지식 기반 전문가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과학적 방법론도 도입을 해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능형 에이전트와 로봇급 대회도 여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2010년에서 현재까지 2차, 제2차 AI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웹, 소셜, 데이터와 머신의 산업화, 그리고 자율주행차, 왓슨, 시리 이런 비서, 그리고 딥러닝 기술의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급속도로 산업화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 무엇이 다를까?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죠. 인공지능은 가장 넓은 개념의 범위죠. 넓은 개념입니다. 가장 넓은 개념.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하나의 방법론, 그러니까 신경망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다.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겠는데요. 큰 범위의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있는데 딥러닝은 신경망에 가까운 머신러닝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미리 설명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사람이 할 수 있거나 또는 하기 어려운 작업, 그리고 대신 수용할 기계를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필요 없이 대량의 데이터를 접해서 스스로 수정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기술이 머신러닝입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규칙 데이터를 넣어서 답을 냈는데
에, 모신 러닝은 AI의 모신 러닝은 데이터와 해답을 집어넣어주고 모신 러닝에서 규칙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신 러닝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도학습이 있습니다. AI에게 지도학습, 정답지로 학습 예측 모델 등에서 사용하는데요. 다른 한 가지는 비지도학습입니다. 정답 없이 학습 군집화 등에 사용되고요. 강화학습은 시뮬레이션 반복학습 성능 강화 등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 그 다음에 정답을 주지 않는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은 반복학습에서 성능을 강화하는 이런 러닝머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머신러닝의 세 가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은 입력값과 결과값 정답이죠. 를 함께 주고 학습을 시킵니다. 입력값하고 결과값까지를 함께 주고 학습시키는 것인데 분류 회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 이벤트를 예측하죠.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의 사기성이나 보험 가입자의 보험 청구 가능성 여부 등을 예측에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값과 결과값을 주는 것을 지도학습이라 한다.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인데요. 결과값 없이 입력값만 주고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탐색해서 내부 구조와 유사한 속성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속성의 고객을 분류하고 유사성을 근거로 마케팅 캠페인에서 고객을 세그먼트를 하고 관리한다. 세그먼트 고객을 세분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한 속성의 고객을 분류해서 고객을 세분화한다. 그래서 고객 세분화 그 구분 기준이 되는 주요 속성을 파악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것을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 결과값 없이 입력만 주면 예측을 해내는 유사한 속성을 파악하는데 많이 쓰이는 것이 비지도학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화학습인데요. 결과값이 아닌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보상을 주는 방식인데 어떤 행동이 최선인지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로봇이라든가 게임 그리고 내비게이션 등에서 이용이 되겠죠. 일정 시간 내에 예상되는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작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알파고도 이런 예에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그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딥러닝은 무엇인가? 머신러닝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머신러닝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동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딥러닝은 신경망을 쓰기 때문에 분류에 사용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중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동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딥러닝은 분류에 사용할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에 속하는 대표적인 방법론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성공 비결은 기존 신경망 한계를 극복하고 풍부한 학습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신경망 계산량을 증가하게 만드는 HW를 발달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딥러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작업 속성에 따른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정하기인데요. 지금 알고리즘 후보 중에서 작업 속성에 가장 알맞는 것을 골라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크기, 그 속성, 작업 속성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파악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파악하냐면 데이터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변수가 어떤 종류인가, 그리고 어떤 학습 방식이 적절한가, 지도 학습한 게 나은가, 아니면 비지도 학습한 게 나은가, 광화 학습을 하는 게 나은가, 각각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에 따라서 쓰겠죠. 얼마나 빨리 결과를 얻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컴퓨터 성능이 요구되는가,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정확성이 중요했을 때는 그 정확성으로 더 중점을 둬야 되겠죠. 결과와 품질은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작업 속성에 따른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것인데요. 딥러닝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머신 알고리즘에 비해서 많은 연상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기반이 갖춰졌을 때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게 적당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하드웨어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산 능력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공개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딥러닝 패키지가 연동되면 이용이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고성능의 하드웨어와 방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면 딥러닝을 학습 과정에 수많은 등급 분류를 사용해야 하거나 최적의 답을 빠르게 도출할 목적이라면 다른 머신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요 예측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회귀 테크닉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속도가 중요한지 정확도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다음 5-2에서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5주차 5-1 작업 속성에 따른 최적의 알고리즘 선정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AI에 대한 다시 한번 제2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과 오늘 수업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